어서 오십시오. 소설 낭독해 드리는 소리로 듣는 책방 오디오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김용훈 작가님의 안개꽃 7번째 이야기 낭독해 드릴 텐데요. 이번 단락은 2번에 걸쳐서 들려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김용훈 작가의 안개꽃 7번째 이야기.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정명선이 다녀간 후로 강민호의 집은 초상집처럼 우울했다. 어색했다. 서먹했다. 식구들은 한자리에 모이려 들지 않았다. 식사도 따로따로 했다. 어쩌다가 얼굴이 마주치면 얼른 눈길을 피해버렸다. 웃음소리는커녕 되도록 말도 하지 않았다. 혜림은 아래층에서 생활했다. 상순이의 방에서 함께 지냈다. 2층엔 통 올라가지 않았다. 남편과 방을 따로 쓰고 있는 셈이었다. 시어머니는 부쩍 외출이 잦아졌다. 집안에 들어앉아 있으려 들지 않았다. 아침 일찍 집을 벗어났다가 밤이 늦어서야 돌아오곤 했다.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때도 있었다. 강민호는 허구한 날 술에 취해 돌아왔고 아침엔 늦음하게 출근했다. 그는 이따금 아래층에서 어정거렸다. 그리고 상순이의 방을 기웃거렸다. 그러나 방문은 열리지 않았다. 아내는 방 안에서 어떤 반응도 비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때마다 더없이 쓸쓸한 표정으로 방문 앞을 떠났다. 열흘쯤 지나자 집 안으로 들어선 강민호가 상순이에게 말했다. 나 내일 아침에 떠난다. 네? 회사에서 유럽에 다녀올 일이 생겨서 언제쯤 돌아오실 건데요? 빠르면 일주일, 어쩌면 그 이상 걸릴지도 모른다. 그는 방 안에 꼼짝 않고 들어앉아 있는 아내를 의식하며 짐짓 큰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다. 그러니 그동안 아줌마 모시고 잘 지내거라. 알겠니? 네. 그가 그처럼 집을 떠나버린 이튿날 아침에 이번엔 노인네도 상순이에게 농장으로 떠나는 길이다. 가서 푹 쉬었다가 올란다. 더위도 피할 겸. 하고는 어물쩡 떠나버렸다. 이렇듯 식구 중에서 2사람이 저마다 집을 떠나버리자 상순이는 그만 어이가 없었다. 겉으로는 그럴듯한 이유를 앞세웠지만 떠나간 그들의 속을 왜 모르랴 싶다. 집에 머물러 있기가 어색하고 서먹해서였다. 집안이 갑자기 왜 이 모양이 되었을까? 누구보다도 어이없는 사람은 혜림이었다. 남편과 농장에서 돌아오던 날 대문에 들어서면서 그만 정신이 아찔함을 느꼈다. 2 다리가 휘청해지면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아, 올 것이 왔구나. 혜림은 온몸이 오싹해졌다. 정명선이 무섭게 느껴졌다.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앞세워 이처럼 찾아올 수 있는 여자라면 만나보지 않아도 짐작이 갔다. 배심과 결단력이 앵간한 여자가 아니었다. 질에 몸과 마음이 움츠러든 혜림은 쫓기는 사람처럼 허둥지둥 현관 안으로 들어섰고 얼른 상순이의 방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명선은 그날 밤에 돌아가지 않았다. 그 다음날 아침 나절에야 비로소 아이들을 데리고 가버렸다. 나름대로 어떤 결심이 단단히 서 있는 여자였다. 그 결심의 한 가닥을 실천에 옮긴 듯 싶었다. 지금 상순이 방에 누워있는 혜림의 몸은 불덩어리 같았다. 어젯밤부터 으슬으슬 몸이 떨리더니 아침 나절부터 머릿속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상순이가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점심 식사를 조금 하고는
곧 자리에 누워버렸다. 몸살이었다.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집 안으로 상순이가 들어온 듯 싶었다. 이윽고 방 안으로 들어선 상순이가 말했다. 그동안 너무 신경을 쓰셨다가 그만 긴장이 풀어지자 병이 나신 거예요. 약국에 다녀왔어요. 한 봉지는 지금 잡수시고 남은 약은 식사 후 30분마다 한 봉지씩 드시래요. 상순이가 얼른 약봉지 하나를 풀어 드링크제 병 하나와 함께 혜림에게 건넸다. 고맙다. 고맙긴요.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누구지? 중얼대며 상순이가 몸을 일으켰다. 전화벨이 또 한 번 시끄럽게 울렸다. 얼른 전화기를 집어든 그녀가 말했다. 누구시죠? 누구시냐고요? 그러자 상대방이 비로소 입을 열었다. 할머니 계신가요? 여자의 침착한 목소리였다. 지금 안 계신데 댁은 누구시죠? 어디 가셨나요? 시골 농장이에요. 언제쯤 돌아오신다고 했나요? 모르겠어요, 그건. 강 사장님은 요즘 댁에 몇 시쯤 들어오시나요? 여자의 물음에 상순인 비로소 상대방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쩐지 귀에 익다 싶은 어조였지만 자칫 신뢰가 될까봐 묻는 대로 고분고분 말대꾸를 했는데 상대방은 바로 정명선이었다. 상순인 포르르 성깔이 치솟았지만 애써 참았다. 그럴 것이 아니라 그녀를 골탕 먹이기로 했다. 일찍 들어오신다고요. 왜요? 뭐라고요? 누구신지는 몰라도 왜 놀라시죠? 외국에 나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맞아요. 외국에 나가셨어요. 두 분이서요. 두 분이서? 그래요. 사모님이랑 함께요. 진작 유럽으로 떠나셨다고요. 그 말 믿어도 좋겠어요? 믿고 안 믿고는 되게 마음대로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자 상대방은 갑자기 빠른 어조로 짓거렸다. 색시는 내가 누군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누구시죠? 상순이는 짐짓 딴청을 부렸다. 듣다 보니 색시 보통 내기가 아니로구만. 내가 어떤 여자인지 색시도 알게 될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친해두는 게 어때? 내 말 알아듣겠어? 콧소리로 상대방을 비웃어준 상순이가 빈정거렸다. 당신 같은 사람과는 사귀기 싫어. 나도 못된 여자가 되면 어쩌려고. 뭐라고? 내가 이 집에 있는 한 앞으로는 이곳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할 거야. 난 사납다고. 착한 우리 아줌마 대신 내가 나서서 맛을 단단히 보여줄 테니까. 알겠어? 상순이는 그만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러나 아직도 분이 가시지 않았다. 더 오래 통화를 하며 약 올려주고 욕해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다. 막 자리를 떠나려 할 때 전화벨이 또 울렸다. 정명선이거니 생각하며 얼른 전화를 받자 상순이니? 오랜만이네 하며 대뜸 기익은 음성이 전화기에서 흘러나왔다. 여의도 아줌마였다. 선이었다. 네네, 안녕하셨어요. 상순이도 반갑게 인사말을 건넸다. 할머니도 안녕하시고. 농장으로 내려가셨어요. 아저씨는 외국에. 아줌마는? 누워 계세요, 자리에. 왜? 선이의 물음에 상순이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말이 불쑥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모두가 그 여자 때문이에요, 아줌마. 그 여자라니. 그게 누군데? 누구긴요. 상순인 아차 싶었지만 말이 난 김에 속 시원히 말해버리고 싶었다. 우리 아저씨가 아줌마 몰래 감춰뒀던 여자라고요. 벌써 애가 둘씩이나 되지 뭐예요. 하나는 업히고 하나는 걸리고. 글쎄 뻔뻔스럽게도 그 여자가 왔다 갔다고요. 알았다. 아줌마 얼른 오세요. 네? 그래. 전화는 거기서 끝났다. 상순아. 등 뒤에서 누가 불렀다. 뒤돌아보니 혜림이었다.
방 안에 누워 있으면서 거실에서 상순이가 주고받는 말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다. 방문은 열려 있었고 상순이의 목소리가 사뭇 크게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누구와 통화를 하는데 저 애가 저러나 싶자 억지로 몸을 추스려 일으킨 다음 비척거리며 거실로 나온 것이다. 열에 뜬 표정은 괴로움을 참느라고 잔뜩 흐려 보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전에 없이 매웠다. 여태껏 누구누구와 전화했지? 왜요, 아줌마? 먼저 번 전화는 누구한테서 왔니? 그 여자였어요. 그 뻔뻔스러운 여자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쨌거나 너보다는 윗사람인데 말버릇이 그게 뭐니? 안 그러니? 그러나 상순이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나이 대접을 받으려면 대접받을 짓을 해야죠. 그 여자가 우리 집을 찾아오던 날 난 그만 기가 막혔다고요. 이런 집에서 더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물론 아저씨도 밉고 할머니도 밉고 싫어졌어요. 못된 사람들이라고 욕을 해주고 침 뱉어주고 그날로 이 집을 떠나고 싶었지만 전 참았어요. 왜 참은 줄 아세요, 아줌마? 누구 때문에 참은 줄 아세요, 아줌마? 나까지 그러면 아줌마의 마음이 오죽 아플까 싶어서 그만. 두 번째 전화는 누구였니? 여의도 아줌마였어요. 선희 아줌마한테는 왜 그런 말을 했니? 할 말 안 할 말 따로 있지 않니? 아무리 가까운 친구들이긴 해도 나로서는 부끄러운 노릇 아니겠니? 안 그러니? 열에 시달리면서도 차분한 그녀의 말에 상순이는 비로소 수긋해졌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죄송해요, 아줌마. 이 집에 있는 동안은 너도 이 집 식구야. 이런 말을 하면 집안 망신이다 싶은 말은 되도록 삼가야 돼. 알겠지? 네, 아줌마. 그러면서 상순인 얼른 다가와 해림을 부축했다. 그런 해림의 두 눈은 축축히 젖어 있었다. 울기는. 상순이에게 짐짓 핀잔을 주었지만 해림의 두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가득했다. 이윽고 눈물이 방울지더니 두 볼로 주르르 흘러내렸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었다. 서름이었다. 아픔이었다. 상순이도 울고 있었다. 해림을 부축한 채 비스듬히 몸을 돌리고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줌마가 불쌍했다. 장차 닥쳐올 일들이 불을 보듯 눈에 선했다. 이 연약한 여자가 그 엄청난 시련을 어찌 이겨낼 것인가. 생각만 해도 지레 암담한 심경이었다. 상순아, 네?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아줌마. 너는 아무도 미워해선 안 돼. 내 대신 네가 그래선 안 돼. 하지만 네 마음 나도 알아. 내가 왜 모르겠니?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해림이 말을 이었다.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만이라도 넌 그러면 안 돼. 전보다 더욱 아저씨에게 상냥하고 그분을 이해해드리고 네가 그래야만 내 마음이 편해. 그게 나를 도와주는 길이야. 알겠니? 노력하겠어요. 코맹맹이 소리로 상순이가 겨우 대답했다. 선희 아줌마가 온다고 했니? 네, 알았다. 세수를 끝낸 해림은 어찌 현기증을 느끼며 상순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대충대충 얼굴을 다듬기 시작했다. 화장품들은 상순이가 진작 2층에서 내려다 놓은 터였다. 아줌마. 방 안에 들어온 상순이가 해림의 곁에 나란히 앉으며 넌지시 불렀다. 왜? 그 여자는 아저씨가 외국으로 떠나신 걸 뒤늦게야 안 것 같았어요. 아마 아저씨는 말없이 그냥 훌쩍 떠나셨는데 그 여자가 뒤늦게 회사로 전화를 걸어보고는 그리고 그걸 확인해 보려고 다시 이쪽으로 슬쩍 전화지를. 틀림없어요. 글쎄다. 어쨌든 보통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현관에서 초인종이 울렸다.
선희일 것이다. 달려나간 상순이가 선희를 안내하며 현관으로 들어섰다. 선희만 온 것이 아니었다. 어머, 영옥이도. 혜림이 반겼다. 아프다더니 일어났네? 선희가 말했다. 우리 때문에 그랬나 보다. 그럴 거 없다. 어서 들어가 자리에 누워. 어서. 영옥이 혜림을 옥대겼다. 괜찮아. 자, 어서 이리 와 앉아. 혜림은 조금 웃어 보이며 먼저 거실의 소파로 다가가서 자리했다. 몸을 지탱하기가 괴로웠지만 마음은 혼감했다. 선희와 영옥이 찾아오자 그들이 친정 식구들이나 되는 것처럼 반가웠다. 믿어웠다. 어떻게 된 거니? 영옥이가 물었다. 강 박사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니? 혜림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어쩜. 두 눈이 크게 열린 선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설마 아니겠지. 아니겠지. 그렇지, 혜림아. 영옥이 침착한 어조로 혜림에게 물었다. 그 여자가 너희 집을 찾아왔다는 것도 사실이니? 혜림이 고개만 끄덕여 보이자 마침 주스가 담긴 잔들을 쟁반에 받쳐들고 탁자 곁으로 다가온 상순이에게 영옥이 말했다. 상순이, 네 거기 좀 앉아라. 네, 아줌마. 아줌마 대신 네가 자세하게 얘기해봐라. 그러겠어요. 그들과 함께 자리하며 상순이는 힐끔 혜림의 눈치를 살폈다. 그러나 혜림은 소파에 기댄 채 두 눈을 감고 있었다. 괴로운 표정이었다. 체념한 표정이었다. 아줌마와 아저씨가 농장으로 떠난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나절에 대문 밖에서 찻소리가 들리더니 그 여자가 집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섰어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린 두 아들과 가정부 계집애와 함께였어요. 그 여자는 우리 할머니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승일이라는 큰애는 할머니 부르면서 노인네 품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들은 이미 서로서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사이였어요. 그 여자랑 할머니는 짝짝꿍이었다고요, 눈치가. 차츰 흥분된 어조로 상순이는 그 후에 집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들려주었다. 아까 그 여자에게 전화가 왔다는 것과 그 내용까지 고자질하듯 털어놓았다. 그뿐인가 나아가 자기의 의견까지 곁들였다. 우리 아줌마는 저를 나무라셨어요. 그 여자를 대하는 제 말씨가 고분고분하지 않았다면서요. 바로 그 점이 문제예요. 떳떳한 입장이면서도 오히려 움츠러드시는 성격이라고요. 그걸 누가 알아주나요? 그러니 아줌마는 그 여자한테 얕보인 거예요. 이럴 땐 그쪽보다 더욱 억세고 사나워야 하는데. 상순아. 눈을 감고 몸을 소파의 등받이에 실은 채 혜림이 말했다. 그만 가서 네 일이나 하렴. 그러나 흠칫한 표정이면서도 상순이가 그냥 머뭇거리자 선희가 얼른 혜림의 말을 거들었다. 어서. 그럼 우리 아줌마랑 천천히 말씀들 나누세요. 조금 웃어 보인 상순이는 그만 일어서서 자리를 떴다. 상순이의 모습이 저쪽으로 사라지자 도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을꼬.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선희가 더욱 빠르게 말을 이었다. 생각할수록 분해 죽겠네. 강민호가 그럴 수가 있을까. 선희는 생각할수록 분해 못 견딜 지경이었다. 그토록 사랑했던 여자를 저버리고 그토록 신뢰했던 주위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런 줄도 모르고 강민호를 비호했던 자신은 얼마나 눈 어두운 예편네였는가. 자신이 어리석고 바보였다고 느낄수록 선희는 그만큼 분했고 강민호가 미웠다. 그런 기분은 영옥도 마찬가지였다. 도대체 애정이란 무엇인가? 과거란 무엇인가? 신뢰란 무엇인가? 그리고 강민호는 그런 것들을 혼자서 무시해버려도 되는 것인가? 그는 결국 그런 인간이었는가? 혜림아, 선희가 말했다. 너 어쩔래, 앞으로? 어쩌긴.
강민우와 그 여자를 그냥 보고만 있을래. 그냥 놔둬선 안 된다. 단단히 혼내줘야 해. 네가 나서지 않겠다면 우리가 나설란다. 내게 맡겨줘. 네가 어쩔 건데? 어쩌기는. 그 봐라. 너는 이리도 저리도 못하는 바보가시나다. 아까 상순이 말이 맞다. 네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너를 얕보는 거다. 내 말이 틀렸나? 평소엔 엔간한 일에는 화내지 않던 선이가 오늘따라 언성을 높이며 그렇듯 해림을 자꾸 옥대기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진 영옥이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선이, 이젠 그만해. 그런 네 마음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성급히 서두를 문제가 아니야. 마음 가라앉히고 차분히 생각하기로 하자. 안 그렇겠나? 영옥은 이번에는 해림을 지켜보며 말했다. 해림이, 너도 실망 마라.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다. 이런 때일수록 마음 단단히 먹고 흔들리지 마. 병나면 너만 서러운 법이다. 몸조리 잘하고 우선 빨리 나아야지. 그래야 우리도 안심할 거야. 내 말 알아듣겠나? 영옥은 선희에게 눈짓했다. 더 머물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였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해림의 두 눈은 열려 있었지만 그 시선은 초점이 없어 보였고 이마와 콧등엔 땀방울이 송글송글 내비쳤다. 몸을 지탱하기가 몹시 괴로운 표정이었다. 얼른 눈치를 챈 선희가 몸을 일으키며 나긋해진 어조로 말했다. 해림아, 우린 그만 가볼란다. 벌써 가려고? 해림이 흐트러졌던 정신을 가다듬으며 몸을 추스렸다. 오늘 내가 네 마음을 너무 괴롭힌 것 같네. 아니다. 내가 선이나 영옥 너희 마음을 왜 모르겠니? 내겐 너희가 형제나 다름없는데. 해림은 굳이 대문까지 전송을 나왔다. 상순이는 대문을 벗어나서 골목 이만큼까지 따라 나왔다. 그만 들어가. 선희의 말에 상순이가 서운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괜찮아요, 아줌마. 선희 아줌마, 영옥 아줌마 자주 오세요. 우리 아줌마를 편들어줄 사람은 아줌마들 뿐이라고요. 안 그래요? 그러자 영옥이 입을 열었다. 상순이, 너는 잊지 말고 그때그때 우리에게 전화 자주 해주고. 알겠나? 알았어요. 그리고 아줌마, 몸조리 잘 부탁한다. 염려 마세요. 이윽고 그들은 헤어졌다. 선희는 한 길로 나가서 힐끔 뒤돌아봤다. 선희가 그러자 영옥도 얼떨결에 뒤돌아봤다. 골목 저만큼에 아직도 상순이가 그대로 서 있었다. 상순이가 손을 흔들어 보이자 마주 손을 흔들어 보인 선희가 갑자기 목맨 어조로 흥얼거렸다. 난 눈물이 쏟아져 더는 못 참겠네. 바보가시나. 너마저 그러면 못 쓴다. 짐짓 선희를 나무랐지만 영옥의 음성도 축축히 젖어 있었다. 그들은 다가오는 빈 택시를 세웠다. 두 사람이 뒷좌석에 오르자 차는 시내를 바라보며 떠났다. 상미, 그 가시나를 만나보자. 영옥이 말하자 얼른 선희가 맞장구 쳤다. 맞다. 나도 지금 그런 생각을 했다. 아까 해림의 집으로 떠나기 전에 그들은 잡지사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상미는 자리에 없었다. 손님이 찾아와서 잠깐 함께 외출했다는 것이었다. 택시에서 내린 그들은 잡지사를 찾아들기 전에 거리에 세워진 공중전화 박스 앞으로 다가갔다. 먼저 선희가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아이들이 모두 학교에서 돌아와 있을 시각이었다. 이번엔 영옥이 미용실로 다이얼을 돌렸다. 조금 후에 돌아가마 미용실 아이에게 이르고는 전화를 끊었다. 상미는 마침 자리에 있었다. 그녀는 느닷없이 찾아든 두 친구를 보자 대뜸 말했다. 너희 혜림이네 집에서 오는 거니? 알고 있네. 선희가 웃자 상미는 다방으로 갈까? 하며 앞자리 직원에게 몇 마디를 남기고는 벌써 앞장을 섰다.
건물 1층은 다방이었다. 그들은 다방 안으로 들어갔다. 자리를 잡고 앉아서 마실 것을 주문했고 상민은 잊었다는 듯 담배 한 갑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며 물었다. 혜림이는 갑자기 왜 찾아갔니? 선희에게 상미가 물었다. 상미, 그나저나 큰일 났다. 강 박사가, 아니 강민호가 글쎄. 얘기해봐. 몰래 숨겨놓은 각시가 있었단다. 더 얘기해봐. 상미, 넌 별로 놀랍지도 않네? 혜림이가 너희에게 그런 말을 했나? 물론이다. 그뿐 아니다. 그 못된 가시나가 글쎄 혜림이네 집을 찾아왔단다. 뭐? 순간 상미의 두 눈이 크게 열렸다. 아직 그런 사실만은 모르고 있는 상미였다. 미처 거기까지는 상상도 못 해봤던 상미였다. 그때부터 선희는 혜림의 집에서 듣고 느낀 것들을 빠짐없이 상미에게 들려주었다. 그런 선희의 얼굴은 다시금 빨갛게 달아올랐다. 상미, 니는 도대체 어쩌면 좋겠나? 선희가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상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가시나야, 답답하다. 말 좀 해봐라. 이번엔 영옥이 그렇듯 옥대겼다. 그러나 상미의 입은 이번에도 열리지 않았다. 날라온 커피를 마시며 나름대로 생각에 잠겨있던 상미가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다. 너흰 그만 돌아가. 내일쯤 연락할게. 분하다고 해서 남의 집 가정 문제에 함부로 뛰어들 수도 없는 일이다. 안 그러니? 뭐라고? 남의 집 가정 문제라고? 선희가 안 내켜하자 상미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래, 그게 어째서 남의 문제냐? 그렇지 않고 혜림이가 남이가? 선희, 넌 지금 흥분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이런 때일수록 우린 냉정해야 돼. 그러면 그만큼 실수가 적고 실수가 적은 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어. 이게 어디 이득을 따질 문제니? 어쨌든 감정을 앞세워서는 안 돼. 감정에 치우쳤다간 자칫 이쪽이 손해라 이 말이지. 그때 영옥이 얼른 한마디 했다. 상미의 말이 맞다. 저 가시나의 의견대로 따르자. 그러자 선희도 배시시 웃어대며 혼잣말로 짓거렸다. 내가 너무 흥분한 것 같네. 하지만 생각할수록 분해서 못 견디겠네. 저 가시나도 바쁠 텐데 그만 가자. 영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자 선희도 따라 몸을 일으켰다. 너희 먼저 가. 상미가 자리에 앉은 채 얼른 새로운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강민호는 외국에 나갔다고? 시어머니는 농장으로 내려갔다고? 고개를 꺾어 실내 천장을 물끄러미 지켜보면서 상미는 비웃듯이 희죽 웃어주었다. 정명선이 찾아왔다 했다. 상미는 이번엔 웃지 않았다.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었다. 정명선이 선수를 치고 나온 것이다. 잡지사에 근무하면서 상미는 그동안 숱한 애정 문제를 기사로 다루어 왔다. 그 중에서도 하늘임의 경우와 비슷했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차근차근 떠올려 봤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정부. 이윽고 남편의 불륜을 확인한 아내는 정부를 찾아간다. 정부는 찾아온 아내 앞에서 쩔쩔맨다.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러나 정명선의 경우는 달랐다. 그게 아니었다. 오히려 고양이 노릇을 하려들고 있었다.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었다. 상미는 그런 정명선에게 차츰 야릇한 흥미를 느꼈다. 다음 날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미는 정명선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현관을 지키는 경비원은 마침 화장실을 갔는지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잘됐다 싶었다. 얼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정명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몇 층 몇 호인지 상미는 진작에 알아둔 터였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상미는 어렵지 않게 그 아파트 앞에 다다랐다. 초인종이 울리자 곧 집 안에서 소녀의 음성이 들렸다.
누구세요? 이 댁이 정명선 씨 댁이죠? 그런데요. 강 사장님이 회사에서 심부름을 왔는데 상미가 말을 꾸며대자 조금 후에 현관문이 열리며 30살 안팎의 여자가 대뜸 말했다. 회사에서 심부름으로 오셨다고요?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상미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곧 피아노가 놓인 너른 거실로 안내되었다. 상미가 소파에 자리하자 영아에게 얼른 커피를 내오라 이른 정명선은 상미의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반가운 어조로 말했다. 제가 정명선이에요. 한데 댁은 혹시 비서실에 근무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럼 바로 말씀드리죠. 강 사장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부인의 친구이기도 하고요. 순간 정명선의 얼굴이 얼핏 그늘지는가 싶더니 어느새 그늘이 가시고 오히려 표정이 밝아지면서 웃음까지 내비쳤다. 하하하, 그러세요? 잘 오셨어요. 그렇잖아도 그 부인을 한번 만나보려고 퍽 애쓰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러셨던가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분 댁을 찾아가셨군요. 그날따라 우리 큰애가 어찌나 아빠가 보고 싶다, 할머니가 보고 싶다 칭얼대던지 그게 뭐 잘못된 짓이었나요? 웃어댄 정명선은 요만큼도 흔들리지 않는 어조로 말을 이었다. 자, 커피 드세요. 그러면서 우리 천천히 이야기해요. 소녀가 커피 2잔을 탁자 위로 날라다 주고 가버리자 잔에다가 프림을 넣고 티스푼으로 가볍게 휘젓던 상미는 그만 기가 막혔다. 세련된 용모에 겁없는 표정에 넉살마저 좋은 저 여자. 정명선 씨, 말씀하세요. 댁은 본처인 하늘임 씨에 대해서 어떤 죄의식을 느끼지 않나요? 같은 여자의 처지에서 죄의식 같은 것은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나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니까요. 그건 스스로 불러들인 피해가 아닐까요?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럼 강민호 씨 때문에 당신의 입장이 그렇게 됐다는 뜻인가요? 손바닥은 저 혼자서는 소리를 낼 수 없어요. 맞부딪힐 때 비로소 소리가 나요. 하지만 지금 와서 그런 걸 따지고 싶진 않아요. 그런 걸 따져봤자 피곤할 뿐이에요. 중요한 건 현실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내겐 이미 아이들이 2씩이나 딸렸어요. 그분의 아들들이 말이에요.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명선이 오히려 역습으로 나왔다. 갈수록 만만찮은 여자였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진 상미는 빠른 어조로 말했다. 만약에 법에 호소를 한다면 애들의 큰엄마가 말이죠? 그래요. 상미의 말에 갑자기 정명선은 깔깔 소리내어 웃어대더니 시큰둥하게 말했다. 강 사장님과 나는 어쩔 수 없이 법정에 서야겠죠. 우리 같은 경우는 간통죄가 되나요? 앞서 정명선 씨에게 한 가지 더 묻겠어요. 물어보세요. 법에 의뢰하기 전에 이 문제를 가장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러자 정명선이 서슴찮고 말했다. 기왕 이렇게 됐으니 어쩌겠어요. 그러니 서로 터놓고 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쪽에서 우리 집에도 오고 나도 그쪽 집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한 집에서 함께 살아도 좋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나요? 난 아무래도 좋아요. 괜찮아요. 앞서 아이들이 문제예요. 큰애는 허구한 날 아빠를 찾아요. 할머니를 찾아요. 그러면 큰애를 아이들만 그쪽으로 보내버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천만에요. 왜냐고요? 정명선이란 여자는 그럼 뭐죠? 씨바지 여자인가요? 달걀만 생산하는 암탉인가요? 사육당하는 암돼지인가요? 말씀해 보세요. 더 얘기가 안 되겠군요. 힐끔 손목시계를 들여다본 상미는 그만 자리에서 일어섰다. 가시게요? 정명선도 따라 일어섰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론은 늘 같았는걸요. 정명선은 웃어댔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시고 싶으실 땐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환영할 테니까요. 그녀의 말을 등 뒤로 들으며 상민은 문을 나서서 아파트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어이가 없었다. 앞으로 이 일을 어쩐다. 생각할수록 암담했다. 방법은 있다고 상민은 생각한다. 결국 법에 호소하는 길이다. 강민호를, 정명선을 법정에 세우는 길이다. 그러나 열의 아홉, 해림은 그렇게 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 강민호를, 남편을 참아 어떻게 법정에 세울 수 있겠느냐며 처음부터 피할 것이 틀림없다. 방법은 또 있다. 여느 사람들의 경우처럼 이럴 땐 법에 호소하기에 앞서 가족을 동원하여 그쪽을 괴롭히는 것이다. 쳐들어가서 살림살이를 마구 부수고 여자를 매질하며 모욕을 주고 그래도 시원치 않으면 강민호까지. 그러나 상민은 쓰게 웃었다. 보나마나 해림은 그런 방법도 달가워 않을 것이다. 얼굴을 붉힐 것이다. 앞서 그녀에겐 그래줄 가족이 없다. 부모는커녕 단 한 명의 오빠도 언니도 동생도. 잔뜩 우울해진 기분으로 회사로 돌아온 상민은 오늘따라 회사 일이 통 손에 잡히지 않았다. 세상 일이 그저 시큰둥하게 느껴졌다. 결혼하지 않기를 100번 잘했다고 여겨졌다. 강민호가 미워졌다. 나아가 모든 사내들은 다 그런 족속이거니 싶었다. 그녀가 선희의 집으로 전화를 건 것은 퇴근 무렵이었다. 상미가? 선희가 대뜸 말을 꺼냈다. 강민호가 돌아왔단다, 오후에. 그게 사실이냐? 상미의 두 눈이 번쩍 빛났다. 성난 표정이었다. 정명선을 만나봤으니 이젠 강민호를 만날 차례라고 상미는 생각을 굳혔다. 그나저나 강민호는 이쪽을 만나주려나. 만약에 만나기를 회피한다면,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봐야만 된다면서 상미가 자기의 의견을 말하자 선희가 대뜸 찬성했다. 내일 그 시간과 장소를 이쪽으로 연락해라. 그러면 우리도 그리로 달려갈란다. 선희가 그렇게 잔뜩 별렀다. 다음날 아침나절에 상민은 강민호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다. 비서가 곧 사장실로 전화를 연결해 주었다. 그는 이쪽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나자 지레 이쪽에서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만나기를 피하려 들지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상미 씨, 선희 씨, 영옥 씨를 만나보고 싶었다면서 아무래도 퇴근 후가 좋지 않겠느냐, 시간과 장소를 일러준 후 몹시 바쁘다는 듯이 전화를 끊었다. 저녁 때 퇴근을 한 상미는 강민호와 약속된 장소로 나가면서 이것저것을 생각했다. 그는 내가 정명선과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알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그녀의 집과 그녀의 이름까지 알아냈는지 퍽 궁금하겠지. 그는 앞으로 해림을 어찌하려고 마음먹고 있는지. 상미는 약속된 시각보다 조금 이르다 싶게 그 살롱 안으로 들어섰다. 강 사장님과 만나기로 약속되신 분 아니십니까? 집에 있는 듯한 사내가 얼른 그녀를 저쪽의 실내로 안내했다. 오랜만입니다, 상미 씨. 실내로 들어서자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강민호가 말했다.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던 그는 혼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꺾어 인사를 보낸 후 그와 마주 자리하자 그가 이쪽을 건너다보며 넌지시 물었다. 식사를 하실까요? 저도 술을 마시겠어요. 아, 그러시겠습니까? 강민호는 탁자 위에서 양주병을 집어들고 빈 잔에다가 술을 따랐다. 상민은 담배를 입에 물었다. 라이터를 켜댔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위해 따라 놓은 술잔을 들어다가 조금씩 목구멍 속으로 넘겼다. 한동안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그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어색하고 야릇한 침묵이 흘렀다. 무겁고 답답한 분위기였다. 나름대로 생각에 잠긴 채 술만 마시고 있던 그가 이윽고 먼저 입을 열었다. 네, 김영훈 작가님의 안개꽃 7번째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책방에서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